요즘 MZ세대 갓생살기라며 하루 4~5시간만 자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풍토인데 이건 단순한 세대별 현상인가요? 아니면 뇌 건강을 망치는 자해 행위인가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 갓생살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자기 개발하면서 하루 4~5시간만 자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합니다. 먼저 이런 현상은 단순히 MZ세대만의 특이한 습관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죠. 하지만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수면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압박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경쟁하고 자기 개발하고 SNS 비교 문화까지 겹치면서 수면을 줄이는 게 일종의 능력 과시처럼 변한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하루 4~5시간 수면은 결코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회복을 해야 되고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무너져서 집중력, 감정 조절, 면역력까지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을 반복하면 치매 위험이 30% 이상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생이 아니라 사실상 뇌 자해에 가깝습니다. MZ세대 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누적입니다. 2030 때 쌓인 수면 빚은 4050 때가 되면 만성피로, 불안, 우울, 기억력 저하로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뇌는 이미 서서히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뇌 건강의 기본은 수면이에요. 운동, 공부, 자기개발 모두 결국은 뇌 기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겁니다. 수면을 깎아서 얻은 성취는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에 문제가 생기면 심혈관관계 질환이 8배 증가하고 당뇨나 치매는 5배, 우울증은 3배, 암 2배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여러 신체적 질환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신체적 건강을 되찾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루 4~5시간 수면을 자랑하는 건 세대별 트렌드라기보다 내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이다. 뇌는 자는 동안 회복해야 된다. 잠을 줄여가며 쌓인 성취보다 뇌를 지키고 오래가는 성취가 훨씬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잠을 줄이는 게 능력이라는 생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불면증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그럼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건가요? 불면증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혹은 이제는 약 없이는 아예 못 자요. 그렇다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약물 의존과 기능의학적 해결의 차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약물 치료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수면제는 뇌의 특정 수면 회로를 강제로 열어주기 때문에 급성불면이나 극심한 불안을 동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쓰는 것과 같죠. 단기적으로는 정상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 약 복용입니다. 약으로만 잠을 자면 뇌는 스스로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해집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은 회복되지 않고 얕은 잠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응급조치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능의학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불면증은 단순히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대사, 호르몬 리듬, 장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 부족, 마그네슘 부족, 코르티솔 과잉, 장내 세균 불균형만 있어도 뇌는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약만으로는 이런 근본 원인을 건드릴 수가 없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당장의 불면을 빠르게 잡아주지만 근본 원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기능의학 치료는 불면을 일으키는 영양, 호르몬, 장 건강을 교정해서 뇌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고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접근법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응급사항에서는 약물, 장기 회복에는 기능의학이라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 오는 건 불면의 뿌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약물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의 리듬을 찾아 진짜 숙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불면증 치료의 진짜 목표입니다. 불면의 원인이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부족이라고들 하는데 뇌장 대사 관점에서는 어떤 근본 원인이 있는 걸까요? 불면증 얘기할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과연 불면은 단순히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일까? 멜라토닌은 뇌 속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멜라토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장에서 흡수된 아미노산, 특히 트리토판이라는 영양소에서 출발합니다. 즉, 뇌에서 잠을 만드는 힘은 사실 장과 대사에서 시작된다고 보셔야 하는 거죠. 만약 마그네슘, 비타민 B6,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높으면 이 대사 경로가 차단돼 버려서 밤에도 뇌가 각성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과 대사 불균형은 불면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장 건강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깨지면 트리토판 대사가 세로토닌 합성하는 경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염증과 신경 독소 물질 생성 회로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세로토닌 합성 경로가 줄어들고 그 결과 멜라토닌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내 세균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면을 단순히 뇌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죠. 실제 진료실에서 불면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영양결핍, 부신과각성, 장내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약으로 멜라토닌을 보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장과 대사를 고쳐야 지속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불면은 단순히 멜라토닌 부족이 아니라 그 멜라토닌을 만드는 영양, 대사, 장 건강에서 시작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영양, 대사, 장 건강까지 챙기면 수면 질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과학적 근거는 확실한가요? 불면증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꼭 받습니다. 원장님, 영양제 먹고 장 건강 챙기면 정말 잠이 달라지나요? 솔직히 근거 있는 얘기 맞습니까? 아직 기능의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가 이런 질문을 하시죠. 먼저 영양입니다.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B6, 아연 같은 미네랄은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꼭 필요한 조효소들입니다. 뇌를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본다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죠. 부족하면 삐걱거리고 톱니바퀴가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보충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잠복 시간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분들은 불면과 주간 졸림이 더 많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둘째는 대사입니다. 불면 환자들의 상당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리듬이 깨져 있어요. 낮에 떨어져야 할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가 되면 뇌가 각성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기능의학적 접근에서 부신 기능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사와 호르몬을 조절해야 뇌가 잘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내 세균이 세로토닌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건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장내 세균이 균형을 잃으면 트리토판 대사가 염증 쪽으로 흘러가서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실제 장내 세균 다양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면의 질이 좋다는 연구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장은 두 번째 뇌라는 겁니다. 영양, 대사, 장 건강이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와 임상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영양 하나만 챙긴다고 불면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뇌, 장, 대사 전체를 교정했을 때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경우를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영양, 대사, 장 건강을 챙기면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건 과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약물로만 해결되지 않던 불면이 몸의 균형을 회복하면서 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AI, SNS, OTT 등 24시간 디지털 자극 시대, 과연 인간이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남아있긴 한가요? 잠 못 드는 분 진료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원장님, 요즘은 누워도 핸드폰 잡게 되고 영상 보고 나면 2-3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가요. 사실 지금 우리는 AI, SNS, OTT 같은 24시간 디지털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이 과연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 뇌는 수십만 년 동안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잠드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공조명,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밤새 켜져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이 리듬을 무너뜨린 겁니다. 뇌는 여전히 원시적이기 때문에 밤인데도 나처럼 자극이 계속 들어오네 하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특히 SNS, OTT는 단순한 빛 자극만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와 영상이 들어오면서 뇌의 보상회로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뇌는 더 각성되고 멜라토닌 분비는 억제가 되죠. 결국 밤이 돼도 뇌가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스마트폰을 본 그룹은 수면 잠복 시간이 길어지고 깊은 수면인 non-REM 슬로우 웨이브 슬립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REM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수면 회복력이 감소됩니다. 임상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줄이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는 걸 자주 봅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내가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기 전 1시간은 디지털 디톡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아침에는 햇볕을 쬐어 생체 리듬을 맞춰주면 뇌는 여전히 잘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AI와 디지털 자극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적 생체 리듬에 충실하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을 그대로 따라가면 잠을 망치고 생활 루틴을 지키면 숙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TMS나 비약물적 치료를 불면증에 적용할 때 시청자가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이나 일상 팁이 있을까요? 불면증의 핵심은 환경 탓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하면 다들 약부터 떠올리죠. 그런데 요즘은 TMS 같은 뇌 자극 치료나 비약물적인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치료 효과만큼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TMS는 자기장을 이용해 전두엽과 수면 회로를 직접 자극해 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불면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약물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TMS는 병원에서 전문 장비로만 할 수 있지만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뇌 자극 루틴으로는 첫째, 아침 햇빛 쬐기. 햇빛은 뇌에 자연스러운 빛 자극을 줘서 멜라토닌,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시켜 줍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10분만 햇빛을 쬐어도 뇌는 밤에 잠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둘째, 규칙적인 호흡 훈련입니다. TMS가 뇌의 정기적 리듬을 맞추는 것처럼 호흡은 자율신경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숨을 참았다가 8초간 서서히 숨을 내쉬는 478 호흡법은 뇌의 과각성을 진정시켜 숙면을 도와줍니다. 셋째, 운동 자극입니다. 낮 시간에 2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는 도파민,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저녁에는 멜라토닌 합성이 더 원활해집니다. 불면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장과 대사 루틴도 필요합니다. 넷째, 카페인 컷오프.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어야 멜라토닌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단백질 저녁 식사. 트리토판이 풍부한 단백질은 세로토닌, 멜라토닌 합성의 재료가 됩니다. 단,
과식은 피해야 되겠죠. 여섯째, 장내 세균 관리입니다. 채소와 발효식품을 통해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춰주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안정화되고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전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스마트폰, OTT, SNS는 뇌의 각성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적어도 자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내가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리해보면 TMS 같은 전문 치료는 병원에서 가능하지만 그 원리를 집에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 호흡, 운동, 식습관, 디지털 디톡스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뇌의 수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불면증은 약에만 의존하는 병이 아니라 뇌와 몸을 함께 조율하는 습관이 핵심이란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집중이 안 된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하면 다들 스스로 브레인포그인가, ADHD인가 생각하는데 같은 증상 아닌가요? 의학계가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요즘 흔히 이런 말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집중이 안 돼.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러면 옆에서 누가 이 브레인포그 아니야? 또 어떤 분은 야, 그거 ADHD 증상이잖아. 이렇게 말들 하죠. 자, 여기서 궁금증. 브레인포그랑 ADHD 둘 다 집중이 안 된다는 건 비슷한데요. 이거 같은 병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걸까요? 먼저 브레인포그부터 볼게요. 브레인포그는요, 말 그대로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표현이에요. 정신이 또렷하지 않고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일에 몰입이 잘 안 되고 말도 더듬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질병 이름은 아닙니다. 마치 요즘 몸이 찌부둥하다 이런 말처럼 정상 묶음일 뿐이에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잠을 못 잤을 때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호르몬 불균형이 있거나 장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영양소 부족이나 심지어 코로나 후유증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반면에 ADHD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명입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아이들한테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인 ADHD도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징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머리 잘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꾸준히 주의력 문제, 충동성, 과잉 행동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즉, 뇌의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브레인포그와 ADHD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치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브레인포그는 원인을 찾으면 좋아집니다. 잠을 늘린다든지 영양소 보충한다든지 장이나 호르몬을 조절하면 맑아집니다. 하지만 ADHD는 뇌의 주의력 조절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나 약물 또는 인지행동치료 같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요즘 직장인들이 ADHD 아닐까 하고 자가 진단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브레인포그에 가깝습니다. 잠 부족, 스트레스, 당 떨어지는 거 아니면 커피를 과다하게 복용한다든지 이런 걸 조정했더니 훨씬 나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반대로 ADHD는 그런 걸 고쳐도 근본적인 주의력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요즘 직장인들이 집중한데 ADHD 아니야? 걱정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브레인포그에 더 가깝습니다. 잠을 늘리고 영양소를 채우고 장을 회복하면 안개 낀 듯 흐렸던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내 몸의 기능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ADHD라 단정 짓기 전에 장이 어떤지, 영양은 충분한지, 뇌는 쉬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 건강을 보는 장내 미생물 검사, 호르몬과 스트레스를 확인하는 타액 소변 검사, 그리고 뇌파와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 정말 뇌의 기능 문제인지 생활 습관 문제인지 원인을 꼼꼼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요즘 TMS나 기능의학 같은 비약물 치료가 많이 이야기되는데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약물 싫어하는 환자를 위한 마케팅인가요? 요즘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면 TMS 치료, 기능의학 치료 이런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야? 아니면
약 먹기 싫어하는 환자들 잡으려고 하는 마케팅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TMS 치료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런 치료 방법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는 이유는 약물인 경우 부작용도 있고 보다 더 안전하게 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TMS는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라고 해서 약을 쓰지 않고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예요. 특히 우울증, 불안, 불면,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미국 FDA에서도 이미 허가받은 치료법입니다. 쉽게 말해 운동 못한 근육을 전기 자극으로 깨우는 것처럼 TMS는 제 역할을 잘 못하는 뇌 영역을 깨워주는 장치예요. 실제로 약을 줄여야 하는 분들, 부작용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의학 치료가 있어요. 이건 약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약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분 경우에 저는 약을 먹어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아요. 늘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보면 철분이나 비타민 B군, 호르몬, 장 건강, 미네랄 불균형 같은 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교정하지 않고는 내가 다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TMS나 기능의학은 단순히 약 싫어하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 아니고 약물 치료의 빈틈을 메워주고 때로는 약을 줄여주는 보완적 치료예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TMS와 기능의학 치료 병행하면서 약을 반으로 줄였다, 부작용 없이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율신경검사, 정량내파, 장과 호르몬 영양 검사를 통해 이분은 뇌 기능이 문제인지 장이 문제인지 영양이 부족한 건지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 TMS, 영양 보충, 해독, 생활습관 교정까지 일관되게 이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TMS는 뇌 기능을 직접 회복시키는 안전한 방법이다. 기능의학은 내가 제 힘을 낼 수 있도록 몸의 기반을 다지는 방법이다. 약물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근본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효과 있다, 마케팅 아닌가 고민되신다면 한번 직접 검사를 통해 내 몸과 내가 왜 힘든지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 답이 될 거예요. 성인 ADHD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이라고도 합니다. 성인 ADHD는 진짜 병인가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피곤하면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할 일 미루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성인 ADHD를 들으면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성인 ADHD는 단순하게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기능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ADHD의 핵심은 뇌의 앞쪽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집중을 유지하고 충동 조절하는 뇌의 CEO와 같은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DHD가 있는 분들은 이 전두엽의 도파민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집중 회로 자체가 잘 안 켜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TV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바로 채널이 바뀌는데 ADHD가 있는 분들은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나서 10번을 눌러야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일관성이 다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래 게을러도 필요하면 어느 순간 집중해서 해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ADHD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공부, 일, 대인관계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집중과 충동 조절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자책하지만 사실은 뇌 회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 이거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ADHD는 뇌의 기능적 차이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TMS나 기능의학적 접근도 많이 활용됩니다. 영양결핍, 장건강, 수면 문제 등을 같이 다루면 뇌의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성인 ADHD 의심 환자분들에게 정량내파와 자율신경 검사, 장건강, 영양,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인지 진짜 뇌 기능 차이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TMS, 영양 해독 치료, 생활 습관 교정까지 연결해 단순히 약만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뇌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인 ADHD는 게으름의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뇌 기능 차이에서 오는 의학적 진단입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자책보다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ADHD 환자가 나중에 치매 위험이 높다는 말이 사실 너무 공포 마케팅 같은데요.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먼저 논문 3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스웨덴에서 전국 가족 등록 정보를 활용한 다세대 코호트 연구예요. ADHD 환자의 부모 세대에서 치매 위험이 34% 더 높고 알츠하이머 위험은 55%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2023년 이스라엘에서 성인 ADHD 환자 약 10만 9천 명을 17년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성인 ADHD 진단자는 치매 위험이 약 7.77배가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정신자극제인 각성제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위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관찰됐습니다. 세 번째 논문인 2023년 ADHD와 치매 간 연관을 조사한 기존 논문들을 종합한 체계적 문헌 리뷰입니다. 몇몇 연구들이 ADHD가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논문마다 방법과 통계가 달라 메타 분석은 어려웠고 더욱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ADHD가 치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ADHD와 치매의 연관성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유전적 관계인지 ADHD를 관리하지 못해서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의 누적 탓인지 ADHD인데 인지 저하도 있어서 발생한 간접적인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 종말의 저자 데일 브래드슨에 의하면 치매나 인지 저하의 초기 징후는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식생활 개선과 수면 개선, 운동 개선으로 인지 저하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ADHD 있다면 무조건 치매로 이어진다는 말은 과장이 확실해요. 하지만 여러 역학 연구에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들은 있습니다. 특히 치매 조기 증상과 ADHD 증상이 겹쳐진 것일 수 있다는 진단 혼선과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등 동반 질환이 위험을 키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즉 중요한 메시지는 겁먹지 말고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면서 치매 위험도 같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ADHD 의심 환자분들에게 작성된 설문지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철분과 비타민 B군, 호르몬, 장내 미생물 검사 등 뇌 기능과 기저, 건강 상태를 함께 체크합니다. 이 기반 위에 약물, 기능의학 치료, TMS를 조합해 오래가는 집중력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용한 ADHD 증상이 낮게 나타나는 성인 환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아이들이 산만하고 가만히 못 있는 모습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성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유형인데요. 이건 이름처럼 티가 안 나서 본인도 주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ADHD란 보통 ADHD 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 산만한 아이 이렇게만 떠올리시는데요. 성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에 얌전히 앉아있고 회사에서도 조용한 직원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이 늘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ADHD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집중력이 금방 흐트러진다는 점이에요. 책을 읽다가 어느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회의 내용을 듣다가도 중간에 놓쳐버리죠. 둘째,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머릿속은 과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잡생각이 많고 늘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 쉽게 피로해집니다. 셋째, 잘 잊어버리고 정리가 안 된다는 것도 흔해요. 약속이나 중요한 일을 놓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죠. 네 번째, 자존감이 낮고 불안이 많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나는 게으르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워낙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니까 주변에서도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본인조차도 내가 그냥 부주의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진단이 늦어지고 실제로는 뇌의 집중, 집행 기능에 불균형이 있는데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정량뇌파 검사나 자율신경 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약물만이 답은 아닙니다. 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TMS 치료나 영양과 장 건강을 함께 보는 기능의학적인 접근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다 하고 넘기지 않는 거예요. ADHD에서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치료 방식이 있나요? ADHD 하면 흔히 산만한 아이들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성인에서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꼭 약만이 답은 아니다. 약은 각성제라서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쓰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ADHD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ADHD의 핵심은 뇌가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집중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저활성화되어 있고 반대로 불안이나 긴장을 만드는 뇌는 과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정량뇌파 같은 검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TMS라는 뇌 자극 치료를 주로 이용합니다.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전두엽을 직접 자극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이죠. 부작용이 적고 뇌 본래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ADHD 환자분들을 검사해보면 꼭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철분,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것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게 잘 안 만들어지면 집중도 안 되고 감정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장과 뇌의 연결, 장내축입니다.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면 염증이 생기고 이게 뇌 신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 알러지 검사,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안 맞는 음식을 줄이도록 하고 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는 말, 여기서 딱 맞는 말이죠. ADHD 환자분들은 아침에 힘이 없거나 저녁만 되면 기운이 나는 등 스트레스 호르몬 리듬이 깨진 경우가 많아요. 타액 검사로 코르티솔 패턴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럴 땐 부신 회복을 도와주는 루틴이나 영양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집중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은 충분히 먹도록 하는 거죠. 또 중금속 노출이 ADHD와 연관된 연구들이 있어서 모발이나 소변 검사로 확인 후 필요하면 해독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기능의학적 ADHD 치료는 단순히 약으로 증상만 눌러 놓는 게 아니라 뇌의 균형을 직접 맞추고 영양, 장, 호르몬까지 전체 몸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게으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었던 분들이 원인을 찾고 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ADHD 환자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약물 집중력 회복 루틴은 무엇인가요? ADHD 하면 다들 약물 치료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집중력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집중력 루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ADHD 환자분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죠. 기상 후 30분 안에 햇빛을 쬐어주면 멜라토닌, 코르티솔 리듬이 조절되고 뇌가 빨리 깨어납니다. 매일 10분 햇빛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게 하루 집중력의 기본 루틴입니다. 두 번째는 짧게 몰입하고 자주 쉬는 습관 루틴이에요. ADHD는 긴 시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25분 집중, 5분 휴식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학생, 직장인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하면
처음으로 일을 끝을 본 것 같다고 말씀들 하세요. 25분을 처음 적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10분이나 15분을 먼저 시작해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아침 식사 루틴입니다. ADHD 환자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집중력이 확 무너져요. 그래서 아침부터 빵이나 달달한 거 드시면 안 되고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거든요. 네 번째, 핸드폰 알림 최소화 루틴입니다. 집중 좀 하려고 하면 카톡 매일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죠. ADHD 환자는 그때마다 바로 흐름이 끊겨버려요. 공부나 업무 시간에는 알림을 꺼두고 필요하면 방해 금지 모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운동 루틴입니다.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서 집중이 잘 됩니다. 꼭 헬스장 가지 않아도 돼요. 점심시간에 10분만 걸어도 뇌는 금방 리프레시 됩니다. 정리하면 아침 햇빛, 단백질 아침 식사, 25분 집중, 알림 차단, 20분 걷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뇌가 훨씬 안정됩니다. ADHD는 약만 묻는 병이 아니라 뇌와 몸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면제 없이 충분한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야간뇨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뇨는 주로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나요? 야간뇨 하면 이제 몇 가지 원인을 우선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소변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지 않아서 아침까지 그냥 방광에다가 소변을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 모드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런 리듬을 깨지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뭐냐면 노화로 인해 가지고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소가 되거나 또는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코티졸 호르몬의 리듬을 붕괴시키는 이제 이런 결과로 오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이래서 결국은 야간뇨는 우리가 흔히 방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수면 리듬의 문제인 경우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우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야간뇨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는 신장과 심혈관이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낮에 이렇게 다리 같은 데를 만져보면 다리가 이렇게 쑥쑥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종이 있고 이제 이런 경우를 갖고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밤이 됐을 때 다리의 부종이라든가 발목의 부종 이런 것들이 방광으로 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부었는데 밤에는 화장실로 가야지 되는 아주 전형적인 순환 문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쇼파라든가 베개를 좀 높게 만들어서 고여놓고서 혈액이 발목에 있는 그런 부종의 상태가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요 처치만 잘 해도 이 야간뇨의 상당 부분이 줄어드는 이런 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방광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방광에 과민증을 보인다든가 또 남성분들의 전립선 비대를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서 주로 나타나죠. 그리고 골반이 약하거나 근육이 약해져 있는 이런 분들 또 방광에 염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차도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잠을 깨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르몬 대사가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야간뇨가 보이는 하나의 대사 경고 신호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야간뇨는 종종 후기 대사 이상을 먼저 알리는 이런 것들인데 대사 이상이라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혈당이 높으신 분들. 그래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우리 소변을 자주 본다. 당뇨가 있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을 많이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포도당 배출을 위해서 소변량을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호르몬 대사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소변을 자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각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코티솔 호르몬의 상승, 그리고 갑상선 기능의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 신호가 생겨나면서 주로 이게 밤에 호르몬 대사와 관련된 시간이 새벽 2시서부터 보통 4시 정도 요 사이가 우리 호르몬 대사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시간대인데, 바로 요 시간대에 주로 잠을 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호르몬 이상과 조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주요 증상들이 이런 거고요. 그 이외에 아주 흔한 우리 실수라고 할까요? 밤에 야간요를 부르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저녁 늦은 시간에 수분을 과다 섭취하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소변을 막 내보내는 거 있죠. 이게 누구냐면 술, 그 다음에 커피, 녹차, 콜라 뭐 이런 거라든가, 늦은 시간에 과일이라든가 뭐 맥주를 이렇게 저녁 때마다 늦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영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를, 어떤 수면제를 써도 야간요가 있으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또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오고, 또 이상이 오니까 또 이런 어떤 소변 문제가 들어오고, 이래서 항상 그 선의 고리를 돌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서 계속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 시작점이 의외로 잘못된 습관이죠. 저녁 때 맥주 한 잔 먹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게 결국은 습관으로 굳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간요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상에는 나트륨이나 전해질 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나트륨 하면은 소금을 얘기하는 소금의 NaCl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물이 먹고 싶어지듯이 나트륨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물의 저장 능력이 커지게 되니까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서 현대의학이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가, 많은 만성 질환, 특히 혈액에 만들어내는 만성 질환의 원인을 소금이라고 보고, 그 소금의 나트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오랫동안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나트륨은 우리 몸을 붓게, 부종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속 안에, 세포 안에 물을 머물게 만드는 앵커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나트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나트륨은 우리 세포의 정상적인 역할, 그러니까 혈관과 세포 사이에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이 혈관 안, 세포 안에 머물게 해서 신장이 소변을 아침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나트륨한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바로 세포 내 나트륨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나니까 조직에 있는 물이 머물지 못하고 결국 소변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물만 마시면 나는 바로 소변을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이 바로 그 나트륨의 유지력이 저하되면서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는 이제 이것이 고령자 야간요의 아주 핵심 중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병원 검사했을 때 나트륨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숨은 나트륨, 저나트륨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실제로는 조직 세포 수준에서는 나트륨은 갖고 있는데, 이게 기능적 나트륨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오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발이라든가 종아리 이런 데가 붓고, 그것이 결국은 밤이면 소변으로 몰려가는, 그리고 입은 항상 마른다고 얘기하는데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은,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 이런 것을 저는 숨은 나트륨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그러니까 숨은 저나트륨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노인분들이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체는 나트륨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트륨 이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염소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한 팀이 돼서 우리 그 전해질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의 팀 스포츠 멤버와 같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나트륨의 부족뿐만 아니라 칼륨이 부족하거나 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염소가 부족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점 중에 나트륨은 물을 혈관에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한다면 칼륨은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거나 우리 넘치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소변과 함께 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경 안정시켜주는, 다시 이야기하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굉장히 적은 소변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그런 과민성을 완화해주는 것은 마그네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산을 잘 만들어서 소화력을 도와주게 만든다든가 신장의 농축 기능을 보조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염소 이런 것들이 전부 각종 미네랄들이 어울렸을 때 하나의 소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데 연세가 드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칼륨, 마그네슘 섭취가 감소하고 신장에서 재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또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소변을 만드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항이뇨 호르몬의 반응이 둔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밤에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계속 배출을 해야지 되는 이런 현상으로 노인분들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되게 되면 소변을 야간뇨를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야간뇨는 신장의 노화라는 관점보다 전해질을 다루는 능력이 노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노인분들의 야간뇨의 원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몸이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밤마다 버리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계속 그런 야간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간뇨는 수분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해질이 물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로 나트륨 부족이라고 하는데 일상에서 나트륨이 부족해지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야간뇨를 부르는 그 나트륨 부족은 섭취 부족보다는 유지 실패에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고령자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신념 중에 저염식, 무염식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해서 아주 과도한 저염식에 집착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예방을 이유로 해서 국물 음식까지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소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러면서 싱겁게 먹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혈관 내 삼투압 유지가 이제 올바로 되지 않으면서 수분이 혈관에 머물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밤에 신장에서는 저장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빨리 소변으로 바깥으로 내보내서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야간뇨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러한 유형들은 어떤 분들한테서 많이 보느냐면 마른 체형이라든가 근육량이 아주 적은 외모상으로도 굉장히 마르고 경직돼 있고 이런 분들한테 흔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근육량까지 적기 때문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마저도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저염식이 건강한 생활이다라고 아주 굳게 믿고 갖고 있는 신념에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지금 겨울철보다 특히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우리가 적절한 염분 보충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사우나나 이런 곳에서 땀을 지나치게 이렇게 흘리면서도 또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분만 이렇게 보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체는 수분이 7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우리 몸의 70%는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인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 70%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만 자꾸 보충하면 우리 몸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떠한 우리 몸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은 눈물도 콧물도 하다못해 소변도 소금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70%의 물이 존재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수분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소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우리 인체는 수분 70%가 아니라 소금물 70%라는 말을로 제가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야간뇨를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이렇게 이 평상시에 야간뇨를 부채질하는 그런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요즘 이렇게 보면은 카페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카페가 많죠. 식사하고 나면 전부 의뢰껏 커피 마시고 전부 카페에 가서 이제 이런 단맛이 나는 음식들을 빵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커피, 녹차, 그다음에 단맛이 나는 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전해질 균형을 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뇨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나트륨 배출이 가속화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야간뇨 만들어내는 직격탄이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제 이러시면서도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나치게 맹물을 먹는 그냥 이런 순수 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분 섭취의 습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트륨 농도가 희석이 되고 희석이 되면 신장에서는 끊임없이 배출시켜서 여러 가지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야간뇨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세가 드시면서 정말 많은 약들을 드시죠. 혈압약, 당뇨약, 뭐 관절약, 위장약, 수도 없는 약들을 드시는데 이 약들이 정말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에 참 많은 이뇨제 역할을 한다. 어떠한 약들이라도 다 이뇨제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수분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대단히 그 정말 물 잡아먹는 하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어떤 그 인체의 수분 대사 조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약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임상에서 있었습니다. 매일 야간뇨 때문에 불편해 하시던 노인분을 상담하는 과정에 이분은 혈압약을 매일같이 저녁 때 드시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혈압약을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는 약을 드시지 않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야간뇨의 증상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 임상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들을 잘못 드시게 되면 어떤 만성적인 나트륨 손실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밤에 소변 조절에 실패를 하는 이런 거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인 경우에 항상 우리가 강조합니다만은 이제 소식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영양이 특히 단백질이라든가 미네랄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못 만들어내죠. 이제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소위 창고, 저장 창고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야간뇨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식을 왕성하게 소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소금, NaCl의 CL이 없이는 위, 산, 소화액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을 드실 때 이런 어떤 소금이 약간의 곁들여지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음식의 소화력을 높여주고 소화력이 살아나게 되면 또 근력이 만들어지고 근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분 저장 능력이 높아지고 이런 선의 고리를 타야지 되는데 지금 항상 역의 고리를 타면서 노인분들이 야간뇨뿐만 아니라 몸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물을 마실 때 물의 양이나 소금의 종류, 섭취 시간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금물을 섭취할 때 꼭 지켜야 될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라고 얘기를 하면 물의 양을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만을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0에서 150ml 정도의 커피잔 수량 정도 되죠. 이제 이런 정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희석을 해서 이렇게 정도 드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병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그냥 수시로 마시는 이것보다는 100ml에서 150ml 정도의 이렇게 해서 나트륨을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소금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지금 소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상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소금, 정제염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지금 많은 정상적인 소금의 문제가 이제 왜곡돼 있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제염은 피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제 소금, 맛소금 이런 것들은 피하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 그러니까 천일염이라든가 죽염이라든가 미네랄 소금들을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우리 인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얻어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소금이라는 이름의 정제소금, 맛소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미네랄이라든가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런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소금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금은 아침, 점심, 저녁 어느 시간대에도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아침 기상 직후에 우리 몸이 배출하고 우리 몸이 해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기상 직후에 소금물을 드시는 것을 1차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의 소금물을 드시는 습관으로 이렇게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간류 때문에 수면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약사님께서 생활습관 측면에서 꼭 먼저 점검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야간뇨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시죠. 야간뇨는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낮에 마셨는 수분, 염분, 그리고 각성이 되는 하나의 습관, 이것이 결국은 밤에 드러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 리듬, 어떤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물도 총량보다는 언제 마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체크하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야지 된다. 그래서 염분은 너무 문제가 많은, 건강에 문제가 많은 거니까 피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소금이 없이는 우리 몸 안에 수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짜게 드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적정량의 소금을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히 오후 시간 이후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전부 다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소변량을 늘려내는 이러한 작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요해 때문에 심히 드신 이런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게 되면 카페인과 알코올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걸로 이런 습관을 들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초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한테 현대인들한테 찾아온 축복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누구나 막론하고 태어나게 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숙명적인 일을 겪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로병 다음에 돌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사로 가는 정말 현대인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하나를 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계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돌봄의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돌봄의 단계에서 사라지고 가족관계가 붕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그런 건강한 삶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최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과거에 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에서 삶을 지켜내야 되는 의학으로 그래서 현대사회는 그러한 의학을 감당하는 의학의 3.0 시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음식이라는 가장 안전한 처방으로 그런 해답을 찾아오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내온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바로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고 음식이 약이 된다고 하는 올바른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계몽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돌봄이라는 단계가 없이 정말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멋진 삶을 이룰 수 있게끔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
경험을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정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치유 교육을 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푸드닥터를 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으며 집집마다 한 명의 푸드닥터가 나오는 그날까지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에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